안녕하세요. 메디넥스의 대표 이창렬입니다. 오늘은 모발 검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모발 검사를 하고 나서 모발 검사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발 검사는 머리카락 내에 미네랄을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이것을 왜 머리카락 내에 미네랄을 분석하냐 하면 우리 몸속에 어떤 장기를 실체적으로 검사하기는 힘들으니까 모발을 잘라서 분석을 하게 되다 보면 모발은 아프지도 않고 모발은 새로 자라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전혀 미용에도 문제가 없어서 모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발의 미네랄을 분석하는 것은 체내의 생화학적인 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해서 원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원소가 약 60여 종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있어야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내 미네랄의 일정량이 과부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검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발 검사입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를 통해서 미네랄의 분포 상태를 평가해서 잠재된 질병 상태를 나타나기 전에 세포 수준에서 미리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예방의학적 수단이 모발 검사입니다. 그 모발 검사는 의료 수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검사하는 비용이 비급여 검사로다가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보험 수가에는 한 원소당 19,160원이라는 비용이 산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 한 원소당 19,160원이지만 26개 원소로 하기 때문에 가격으로 산정해 보다 보면 보험 수가가 훨씬 더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발 조직을 이용한 중금속 검사를 비급여로 측정되는 이유는 모발 검사는 너무 많은 원소를 검사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질병을 체크하기보다는 영양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혈액검사하고 모발 검사를 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모든 것을 혈액검사를 하자고 그럴 때는 아무런 의심이 없이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건강한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발 검사를 하자고 그러면 모발 검사는 왜 해요? 혈액 검사만 하면 됐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발 검사하고 혈액 검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우리 몸의 항상성 메커니즘에 의거해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조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금속이 우리 몸에 오염된다 할지라도 혈액 내에서는 보관을 하루 이상을 절대 하지 않고 다른 조직으로 다 남겨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금속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혈액 검사로서는 바로 오염된 시점에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발 검사는 이런 항상성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슘이나 철분의 결핍, 또 중금속의 오염 등이 있으면 그 자체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모발 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발 검사는 최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알아낸 검사이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은 중금속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04년도에 의해서 확실하게 증빙되었고 모발 검사가 환자의 영양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일부 영양소들은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임상적으로 증빙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발 중에서 모발의 원소들 중에서 어떤 것을 잘 반영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발에서는 비소, 카드뮴, 코발트, 납, 수은 이런 중금속을 아주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서는 중금속 검사를 혈액으로 하면 없는 것도 모발에는 잘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량이나마 오염되어 있으면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모발 검사가 왜 대중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어느 신기술이 도입이 돼서 대중화되기까지는 약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모발 검사가 처음 세상에 나온 것은 2003년도입니다. 아직까지도 대중화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신기술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의 선생님들은 영양교육을 옛날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모발 검사는 영양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영양 지식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독성 원소의 영향이 아직 잘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수은, 납, 알루미늄 등은 다 잘 증명되어져 있지만 다른 독성 원소들은 증명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중화되지 않은 세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모발 검사를 대중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 새로운 모발 검사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모발 검사를 하고 나서 해석 기준을 표준화시키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그 표준화된 방향에 따라서 일정한 처방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일정한 처방 기준에 따라서 영양 치료를 해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는 이러한 기술을, 원칙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새로운 모발 검사가 대중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모발 검사는 독성 금속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유독성 원소는 체내에 들어가면 엄청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용을 하는 것 5가지를 뽑아보게 된다 그러면, 중금속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 대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없다 그러면 항상 피곤하게 지낼 수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금속 자체가 인공 항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오염됐을 경우에 어린애들이 아토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항원 항체 반응, 합템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속에서는 에너지를 내고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생화학적인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소화 효소제들이 필요하다고. 음식을 먹었을 때도 효소가 들어가야지만 음식이 소화돼서 영양분을 제대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금속은 효소의 활성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금속은 몸에서 빠지지 않고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축적을 하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축적을 하기 때문에 뇌와 신장에 축적되게 되면 파킨슨스 병이나 치매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즘 암 환자가 굉장히 많죠. 암 환자가 많은 이유는 우리 몸속에 G 프로테인, G세포라는 프로테인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암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각, 후각, 신경을 조절하는 G세포를 억제해서 루게릭이나 암 등의 질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모발 검사가 독성 금속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몸속에서 중금속이 에너지 대사를 어떻게 방해하는 것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우리 에너지 대사를 일으켜주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의 내에서 프로톤 수소 이온이 하나가 기울기에 따라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되지 않아서 에너지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아토피가 일으키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에서 TH1과 TH2가 밸런스를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기울어졌을 때 TH2 셀이 많아졌을 때 아토피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독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서 그 효소가 제대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효소가 작용을 하는 그 위치에 수은이 들러붙어서 중금속이 들러붙어서 해독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림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장표입니다. 이것은 파킨슨이나 치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브레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브레인에도 영양소를 버리고 또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중금속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이라든가 루게릭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G 프로테인이 활성화되어야지만 되는데 G 프로테인에 중금속이 들러붙어서 G 프로테인 활성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질환들이 암이라든가 루게릭병이라든가 이런 불치병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중금속은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중금속 제거를 하는 약재들은 옛날부터 병원에서 아주 고가의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누구나 중금속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몸속에서 영양물질을 넣어주는 것보다 중금속을 빼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영양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필요한 물질들이 메탈레치오네인이라고 하는 금속과 결합된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탈레치오네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래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 만들어지게 되면 이 7개의 수은 분자나 7개의 납 이런 원소들하고 결합을 해서 중금속을 빼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뭘 뜻하느냐? 메탈레치오네인을 잘 만들어내는 물질을 우리 몸속에 투여를 해주게 되면 중금속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중금속 제거용 특수 영양식품인 프로엠입니다. 프로엠은 이게 무슨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E,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어떻게 중금속을 빼내느냐 이런 의구심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엠은 그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엠을 복용했을 때 우리 몸속에서 메탈레치오네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금속을 빼내는 제품으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투여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성이 필요한데 그 조성을 맞춰놓은 제품이 프로엠입니다. 그래서 프로엠은 조성물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엠을 복용했을 때는 중금속이 2-3달 만에
늦어도 6개월 만에 거의 다 제거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금속 제거용 특수영양식품 프로엠은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중금속을 쏙 빼드리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발 검사의 두 번째 중요성은 미네랄 밸런스입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 약 4%뿐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뿐이 차지하지 않는 것이 신진대사작용과 신경전개작용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네랄들의 과부족은 신진대사작용이라든가 신경전개작용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미네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면역계에 작용하는 미네랄, 에너지 생산에 작용하는 미네랄, 호르몬계에 작용하는 미네랄, 비타민 생산에 작용하는 미네랄, 그다음에 조혈, 혈액을 만드는 일에 작용하는 미네랄, 그다음에 효소를 활성화하는 미네랄, 그다음에 키가 크게 하는, 키가 자랄 수 있는 근골격계 미네랄, 이렇게 크게 7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면역계에 작용하는 미네랄은 구리, 아연, 철, 셀레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가지면 구리가 모자르거나 아연이 모자르거나 셀레늄이 모자랄 경우에는 면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면역에 문제가 있게 되면 감염 질환에 잘 걸리게 되고 암 등에 잘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 전문병원에서 이런 미네랄의 과부족을 알아보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생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병원에 가서 굉장히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왜 피곤한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쉬시라고 그러죠. 쉬는데도 피곤이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모발 검사를 해보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인, 망간입니다. 이게 모발 검사를 해서 마그네슘, 인, 망간이 모자라다고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피곤할 수뿐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그네슘, 인, 망간이 정상 범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투여해주고 식생활을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모발 각각을 원소들이 작용하는 것, 역할에 따라서 미네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키가 우리 애는 잘 안 자라요 했을 때는 근골격계에 특히 성장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연이나 망간이 정상 범위에 있나를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키가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의 역할에 대해서 각각의 미네랄의 역할을 자세하게 좀 써놨으니까 이것은 화면을 보면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사 상태입니다. 사람은 대사라는 것은 생화학적인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포 내에 대사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세포는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사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가 있다 그러면은 건강 상태를 바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우리 몸속의 대사 상태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세포 내에서는 2개의 칼륨이 들어가고 3개의 나트륨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와 있을 때 우리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잘 운영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잘 운영된다는 것은 물질 대사 혹은 신진 대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에서 나트륨이나 칼륨의 과부족을 알아내는 것보다는 나트륨이나 칼륨의 비율이 정상 범위를 나타내고 있느냐 안 나타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범위를 보통 2에서 4의 범위를 정상 범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 이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비만이라든가 급성 스트레스, 염증 증가 등을 얘기해 주고 있고, 이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위산증이라든가 소화불량, 장기능 정화, 탈모, 당뇨, 만성 스트레스 이런 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에서 소디움과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은 대사 상태를 알아내면서 각각의 원인을, 질병의 원인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에너지를 충전되어 있는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바닥에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보는 것은 모발 검사에서 미네랄이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로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모발 검사를 통해서 보면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에너지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너지 생산에 관여하는 미네랄, 마그네슘, 인, 망간의 과부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활력 수준을 알아보는 징크와 구리의 비율. 우리가 요즘 들어서 갑상선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역시 피곤하다라고 그분들은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징크, 아연과 구리 비율이 밸런스가 깨졌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 아연 비율에 따라서 내가 성격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하는 것도 찾아낼 수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하는 것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염증이 잘 생기나, 나는 왜 해독 능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고, 에너지 대사 부분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마그네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인은 마그네슘이 아주 결핍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이 마그네슘이 결핍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알코올과 청량음료를 많이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슘을 보충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탄고지 얘기 많이 들으셨죠? 탄수화물을 적게 흡수하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이런 식생활을 하시고, 술을 적게 드시고, 특히 콜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를 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칼슘, 마그네슘 비율입니다. 왜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중요하냐면, 칼슘은 췌장으로부터 인슐린 분비를 요구하고, 마그네슘은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당질을 많이 섭취하는 데서 나타나는데, 이 칼슘, 마그네슘 비율을 보게 되면 당질을 얼마만큼 과다 섭취할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8.5 이상을 모발 검사에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내가 조금 당질을 많이 섭취하는구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구나, 내가 비만 관리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피해야 되겠구나, 내가 당뇨 관리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지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8.5 이상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조금 더 10 이상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인슐린 증가라든가 이런 당뇨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표가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칼슘 마그네슘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뭐 산성 체질이니 알칼리성 체질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내가 체질이 어때서 어떤 식사가 잘 맞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대부분 우리 몸이 산성화되어 있을 때 암에 잘 걸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 산성화되어져 있는지 알칼리성화되어져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발 검사에서는 알칼리 토금색의 결과로 조직의 산도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칼슘 마그네슘이 과다하게 이상으로 높게 올라가 있을 때는 내 몸이 알칼리성이 아니고 산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산성으로 되게 되면 많은 기능이 무너집니다. 이러할 경우에 우리가 단백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해 주거나 효소를 충분히 보충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암 같은 질환으로 거의 갈 수 있다라고 예견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임상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금속 오염분입니다. 중금속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방해하고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9세 여자 교수고 만성 피로를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만성 피로를 나타내면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금속의 오염 유무를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 수은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었고 그 다음에 미네랄 부분도 소화기관이 잘 흡수가 안 돼서 언밸런스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빼주는 프로엠을 복용을 시킨 결과 중금속은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피곤해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성 피로와 피로 증상을 관련했던 우리 원불교의 교무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 이 식생활을 같이 하면 우리가 원소도 거의 비슷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부 똑같은 우물물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바륨이라는 중금속이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륨이라는 원소를 제거해 주고 나서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41세 남자, 이 남자도 만성 피로를 주 원인으로 해서 내원했습니다. 근데 기본 검사를 해본 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고 관절통 외에는 별로 소견이 없었습니다. 즐겨 먹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옥돔이었습니다. 근데 옥돔은 수은을 많이 함유한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수은의 함량이 일반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예견돼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수은의 함량이 기준치의 약 3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수은을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만성 피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아토피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 아토피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TH1과 TH2 밸런스를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2 셀이 많게 되면 아토피나 류마티스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연과 구리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갑상선에서는 호르몬이 T1, T4와 T3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T3가 정상적으로 나와야지만 갑상선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중금속이 구리 아연 비율이 낮게 되면 그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47세 여자 만성 피로 그다음에 수면 장애를 소견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몬드를 쭉 10년 동안 매일 한 통씩 먹었다는 것이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땅콩이나 아몬드에는 구리 함량이 많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를 해본 결과 예상대로 구리 함량이 굉장히 많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연하고 구리 비율이 망가지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수면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찾아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58년생 정광중이라는 남자인데 중금속은 수은과 바림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소디움 포타시움 비율 NaKD 비율이 5.8로 아주 높아서 염증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이 높음으로 인해니까 이것은 몸이 산성화되어 있겠구나. 근데 이 환자는 역시 근골격계 통증으로 인해서 내원한 환자였기 때문에 염증의 유무가 염증과 그 칼슘 마그 산성화가 주요 역할을 일으켰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2000년생이니까 나이는 20살이죠. 중금속은 바륨이 많이 오염되어 있었는데 바륨은 근육마비나 호흡기 질환을 예견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환자 역시 근골격계 질환으로 입원을 했는데 소디움 포타슘 비율이 7.1 염증이 높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이 높음으로 인해서 산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10 이상으로다가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우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리 저림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예견되었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67년생 중금속은 수은과 오염이 되어 있었고 역시 소디움 포타슘 비율이 0.55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비율은 10 이상. 그래서 칼슘 소디움 포타슘 비율이 낮으니까 음식 섭취 저위산증이고 소화불량이고 손발 저림이 탈모 이런 증상을 예견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산성화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곤한 증상이 알 수 있었던 이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모발 검사의 해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